시청자, 한국이 1년에 20대씩 만드는 전투기가 어떻게 1,000대 잠재 시장을 갖게 됐을까요? 카이 김종주 사장이 KF-21 잠재 수출 시장을 최대 1,000대로 잡았다는 보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들 비슷한 반응이셨을 거예요. 1,000대? 카이 사장이지만 좀 과장 아니에요? 1,000대 과장이라고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사실 가장 흔한 오해예요. 진짜 이야기는 정반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왜 같은 시점에 KF-21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만들고 있는 6세대 전투기 G캡은 영국 재무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을까요? 그리고 왜 올해 5월부터 갑자기 KF-21 너무 비싸다, 양산 줄여야 한다 이런 보도가 우리나라에서 쏟아졌을까요? 진짜로 비싸진 전투기는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층으로 깊이 내려가면서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살짝 흘려드리면 이게 한국 전투기 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비용 폭증으로 흔들리는 동안 한국이 4.5세대로 시장을 먼저 가져가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을 위태롭게 만들 뻔했던 게 바로 5월의 그 보도였습니다. 이건 KF-21이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장에 도달하느냐의 문제예요. 올해 5월부터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KF-21 너무 비싸다, 예산 초과로 양산대수 줄여야 한다, 이런 보도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매체들이 같은 시기 일본 G캡 개발비가 4, 5배로 폭증했다는 사실을 같은 톤으로 다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비대칭은 절대 안 보입니다. 오늘 다룰 세 층은 이렇습니다. 표면 1,000대라는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투용 적합 판정이 얼마나 무거운 사건인지, 동기 5월의 양산 차질 논란이 어떻게 해결됐고 그 결정이 왜 향후 30년을 결정짓는지, 결과 일본 G캡의 균열이 한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1,000대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카이 김종주 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잠재 시장을 최소 200대에서 최대 1,000대,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KF-21 1,000대 수출되겠구나 기대하셨고, 어떤 분들은 카이 사장이지만 너무 과장 아니냐 비판하셨고요. 그런데 양쪽 다 살짝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년 안에 1,000대 주문을 받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카이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KF-21이 약 20대 정도예요. 이걸 끊김없이 10년에서 20년 동안 수출이 이어지면 그게 약 400대가 됩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은 공장을 새로 지어서 연간 생산 능력을 2배, 그러니까 연간 40대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30년을 가면 그게 1,000대까지 갑니다. 시장 분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항공우주 전문지가 한국 정부나 각국 정부한테 이 전투기 몇 대 팔릴 것 같다, 이런 연구 용역을 수행할 때 다른 산업과 똑같이 합니다. 전체 시장 규모를 보고 그 회사가 몇 %를 가져갈 수 있는지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 거기서 매출을 예상해요. 1,000대라는 건 한국 전투기가 매년 최소 10대 이상 수출 가능한 회사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1,000대를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전투용 적합 판정입니다. 이게 일종의 라이센스예요. 운전면허증 같은 거죠. 면허 없으면 차 못 몰듯이 이 판정 없으면 공군의 인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판정이 운전면허 도로주행 정도가 아닙니다. 책상 위에 쌓으면 진짜 키만큼 쌓이는 수천 가지 요구 조건을 다 통과해야 돼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전투기 역사상 최근 30년 동안 개발된 어떤 전투기에서도 이렇게 빵꾸 하나 없이 모범적인 일정으로 판정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뭐 하나 터집니다. 소프트웨어가 고장나서 시험 치는데 미사일이 안 나가거나 무장결합이 안 맞거나, 그런데 KF-21은 그걸 다 피해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 한국공군이 운영하는 F-5 전투기가 40년 이상 됐어요. 직접 보시면 진짜 나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안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있는 건데 이걸 KF-21로 대체하는 게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공군의 허리를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갑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이 발표된 시점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시제기 단계가 끝났다는 선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KF-21이 더 이상 연구개발 중인 기체가 아니라 공군이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로 공식 인증된 거예요. 해외 잠재 고객 입장에서 이건 결정적입니다. 사인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 실제로 공군이 받아서 운용하고 있나요거든요. 그 답이 이제 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천대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잠재 고객들이 실제로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도 진지하게 있어요. 특히 중동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유럽 일부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사갈지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출 계약은 사인 직전까지 엠바고가 걸려요. 그런데 엠바고가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가격 협상, 인도 일정, 옵션 패키지까지 정리된 단계라는 뜻이에요. 일반 보도에서는 이 신호를 거의 안 읽어줍니다. 그냥 수출 추진 중으로만 끝나거든요. 여기서 시간 변수가 결정적입니다. 앞으로 3년, 그 3년 안에 몇 대의 수주가 나오느냐가 향후 30년의 수주를 결정합니다. 첫 사인이 나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줄을 섭니다. 첫 사인이 안 나오면 다른 경쟁기에 자리를 뺏기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5월에 갑자기 KF-21 너무 비싸다, 대수 줄여야 한다, 보도가 쏟아졌어요. 그게 왜 그 시점에 그렇게 동시에 나왔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고 싶으실 거예요. 아, 결국 1천대는 카이 사장의 과장이고 5월 보도가 정확한 거였구나. 비싸진 거 맞고 대수 줄이는 거 맞고 사실 이렇게 끝내고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5월 보도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출발은 기획재정부의 우려였습니다. 방위력 개선비, 우리가 신무기 사는 예산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방위력 개선비의 단일 사업에 2조 원 이상 투입된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KF-22 그걸 넘는다. 이 한 줄이 보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비교했어야 할 다른 숫자가 보도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짜장면이 코로나 전에는 3, 0원이었어요. 지금은 7, 0원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부품, 원자재, 인건비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투기도 당연히 올랐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KF-21 가격이 코로나 이전 대비 약 20% 올랐습니다. 비싸진 거 맞아요. 그런데 경쟁 기종들은 같은 기간에 30%에서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KF-21만 비싸진 게 아니라 KF-21이 가장 덜 비싸진 전투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양치기 소년 같은 얘기 아닙니까? 비싸다 하니까 진짜로 비싼 줄 알게 되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프랑스의 라팔이 어느 시기에 잘 팔렸느냐. 인도, 이집트, 카타르가 살 때 한 대당 가격이 한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사이였어요. 지금은 이 500억 원을 우습게 넘깁니다. 미국의 F-35, 로키드 마틴이 한 대당 단가를 800만 달러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블록은 1억 달러를 또 넘어섭니다. 미국 자기 공군이 비싸서 도입 대수를 줄이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지금 전투기 시장의 그림입니다. 그 안에서 KF-21이 20% 상승은 솔직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KF-21의 가격 상승은 시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왜요? 다른 게 더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있어요. 이게 5월 보도가 거의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KF-21이 양산 축소 안 되는 게 어떻게 확정됐는지 그 결정의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양산 축소 논란의 정확한 그림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KF-21 원안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120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약 20대씩. 5월에 나온 우려안은 이걸 1년에 10대로 줄이고 대신 사업기간을 2배로 늘리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었어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한번 정직하게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핵잠수함 사업, 정찰자산 사업, 미사일 방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업이 너무 크면 다른 사업을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기재부 입장에서
우려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합니다. 다만 우려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였어요. 우려가 매체에 흘러가는 그 톤, 그 비대칭, KF-21만 콕 집어서 비싸다 줄여야 한다로 가는 그 방식, 그리고 같은 시점에 다른 전투기들의 가격 상승률은 거의 다뤄지지 않은 그 비대칭,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패턴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공식 회의에서 김을동 방위사업청 차장이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KF-21을 원래 오리지널 플랜인 203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어떤 절충이 있었는지 솔직히 기자들한테도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일반 보도에서는 이 결정의 안쪽 과정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30년짜리 국가 자산을 단기 예산 압박으로 흔들지 않는다. 이게 결정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보통 전임 정부의 대형 사업들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비용 효율성, 예산 우선순위, 정책 방향 이런 거 검토하는 거 당연한 절차예요. 그런데 KF-21처럼 이미 30년 로드맵으로 굴러가는 국가 전략 자산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가 외교 신호가 됩니다. 잠재 수출 고객들이 보고 있거든요. 저 나라 새 정부가 이 사업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수 결정은 그래서 단순히 국내 예산 결정이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가정해 보세요. 5년에 받을 KF-21을 10년에 걸쳐 받게 되면 그 사이에 수출 경쟁자들한테 시장을 다 뺏깁니다. K방산의 강점, 빠른 납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일천대 시장 그림은 그날로 끝났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솔직히 짚고 가야 합니다. 오리지널 플랜대로면 KF-21의 첫 수출 물량은 2032년에야 나옵니다. 공군 인도 120대가 끝나야 수출이 시작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K방산의 강점이 뭐였습니까? 배달 속도, 납기 빠른 것. 첫 수출이 2032년이면 그 강점이 사라집니다. 이거 한석봉 어머니가 떡 자르듯 공군 물량과 수출 물량을 정확히 나눠야 하는 시점이에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이미 짚었습니다. 카이가 연간 20대 생산할 수 있는데 그 20대를 공군이 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를 수출 물량으로 분배하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요? 해외 고객이 줄 서 있는데 한국 공군 인도만 끝내겠다고 가게문 닫아두는 격이거든요. 그 사이에 외국에서는 한국이 KF-21 자기들도 안 사가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악성 소문이 퍼집니다. 현실적인 절충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갑자기 배달이 필요한 나라들, 가령 전쟁이 또 터진다거나 인근의 도발이 심해지는 나라들, 이런 고객들한테 KF-21 블록기를 먼저 수출하고 하이가 후속 생산으로 한국 공군을 채워주는 방식. 정부의 사수 결정이 정답이었지만 그 다음 단계의 조정은 여전히 남은 숙제입니다. 이게 한국적 이야기예요. 그러면 같은 시점에 일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카 프로스면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이고 서방에서 유일하게 공개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KF-21이 4.5세대라면 이건 한 단계 위세대예요. 기존 5세대 전투기보다 더 멀리 더 많은 무장을 싣고 가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설명됩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세 나라가 같이 만들어요. 성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KF-21이 한 대에 500억 원으로 비판받고 있죠. GCAP은 한 대에 3,000억 원이 가볍게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배예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는 두 전투기인데, 그리고 GCAP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전투기 F-15K 슬래미글보다도 더 큰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어쩌면 당연하죠. 문제는 개발비예요. 일본 혼자 7조엔을 넣었고 영국, 이탈리아까지 합치면 KF-21 개발비의 3, 4배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비가 이제 4, 5배로 늘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수십조 원이에요. 이게 일본 전투기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여기서 시간 변수가 더 잔인해집니다. GCAP 완성 목표가 원래 2036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2036년이면 어떤 상황이냐. 그 시점에 한국 KF-21 블록이는 이미 시장에 깔려서 운용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예요. 미국 차세대 6세대 사업 NGAD도 본격 생산 단계로 들어갑니다. 중국은 제25세대를 이미 양산하고 있고 함재기 J35도 수출 시장을 두드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이에 GCAP는 자기들끼리 비용 분담 정리하느라 도착도 못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본, 영국, 이탈리아 세 나라가 같이 만드는데 영국 재무부가 직접 사업 관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가 GCAP 관리 못하는 것 같다고 재무부가 들어온 거예요. 이탈리아도 돈이 없다고 난립니다. 이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조별 과제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그림이에요. 국제 공동개발은 잘만 되면 50대 만들 거 100대 만들면서 가격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조별 과제처럼 일본은 이거 넣어줘, 영국은 저거 넣어줘, 이탈리아는 또 다른 거 싸우다가 시간 가고 시간 가니까 돈 갑니다. 성공한 사업이 비싸지는 것과 흔들리는 사업이 비싸지는 것은 다릅니다. KF-21이 20% 올랐어요. 시장에서 흡수돼요. GKP 245배 올랐습니다. 시장이 흡수 못합니다. 이게 KF-21의 1,000대 수출 그림이 그냥 카이의 자랑이 아닌 이유예요. 그러면 KF-21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마지막 한층 더 내려가 봐야 합니다. KF-21은 블록 1과 블록 2로 구분합니다. 블록 1은 공중전 적기를 쫓아내거나 미사일로 격추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블록 2는 거기에 지상 공격 능력이 추가됩니다. 다목적 전투기, 영어로는 멀티롤이라고 합니다. 블록 2가 공중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블록 1의 기능에 추가 기능을 넣은 거예요. KF-21이 세계 최고 전투기는 아닙니다. F-35가 더 비싸고 성능도 좋아요.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F-35만으로 공군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KF-21이 한국 공군의 허리를 담당합니다. 120대가 주력이에요. 독도 상공에 누가 침입한다, 누가 도발한다. 강릉 기지에서 가장 먼저 출격하는 게 KF-21입니다. F-35는 비싸니까 결정적 임무에 쓰고 KF-21이 자주 출격하고 많이 투자해야 하는 임무를 담당해요. 우리 지상군 보호를 위한 사전 폭격도 KF-21이 합니다. 마당발 팔방미인 임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F-21을 직접 타본 조종사들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F-16에서 옮겨 탄 분들이요. F-16도 굉장히 좋은 전투기입니다. 미국제 상급 설계도 잘 됐어요. 그런데 KF-21이 조종석에서 편하다고 합니다. F-16은 좁아요. 좁은 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장거리 작전에서 피로도가 누적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늦어집니다. 버튼 하나 누르려고 발을 뻗어 구석을 더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어요. KF-21은 만들 때부터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허리 사이즈, 엉덩이 사이즈를 다 측정했습니다. VR 헬멧 지금은 흔하지만 KF-21 개발 초기에는 최첨단이었어요. 그 VR로 가상 조종석을 만들어서 미사일 발사 버튼, 엔진 출력 버튼 위치를 1번, 2번 다 따져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KF-21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풀었으면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이름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적기를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발견하는 눈이에요. 이걸 자체 개발했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AESA 기술 이전 거절했던 게 KF-21 사업 초기에 큰 위기였거든요. 그걸 하나 시스템이 자체 개발로 풀어냈어요. 수출 시장 입장에서도 이건 매력적입니다. 미국제 무기는 미국 허가 없이 못 파는데 한국은 자체 기술이라 자기 판단으로 수출 가능하니까요. 중동, 동남아 고객들이 KF-21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 곳에 버튼이 있다. 이게 진짜 좋은 전투기의 정의 중 하나입니다. 지금 3년 안에 한두 개국이 사인하면 그 다음 27년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첫 고객의 운용 데이터가 쌓이면 두 번째 고객이 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쌓이면 세 번째가 와요. 이게 방산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 일부에서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엠바고가 걸려 있다는 건 거의 다 왔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G캡은 자기들끼리 조별과제 정리하느라 시장에 도착도 못합니다. 한국이 4.5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1년에 20대씩 만드는 전투기가 어떻게 1,000대 잠재 시장을 갖게 됐을까요?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1년에 20대씩 만들지만 그게 30년 끊기지 않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30년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 5월에 양산 축소 논란을 사수해낸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이 없었다면 1,000대 시장은 그냥 카이 사장의 희망사항으로 끝났을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카이 사장이 1,000대를 말했다는 그냥 표면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그 1,000대는 한국이 일본이 흔들리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시장 신호였어요. 그리고 5월에 비싸다고 쏟아진 보도는 정확히 그 시점에 정확히 누가 흔들렸으면 이득을 보는 구조였는지 한 번쯤 따져볼 만한 보도였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3년 그 안에 첫 수출 사인이 나오는지, 그리고 공군 인도와 수출 물량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 두 결정이 향후 30년 한국 방산의 운명을 정합니다. K방산이 세계 4위를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추세면 무난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방산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는 산업이에요. 작년에도 KF21, 올해도 KF21, 앞으로 20년은 더 KF21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